2003년 호주 사회는 한 여성을 괴물로 규정했습니다. 4명의 아이가 모두 숨졌고 그 곁에 남아있던 어른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캐슬린 폴 비그. 언론은 그녀를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잔혹한 범죄 실화가 아니라 사법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1989년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 케일럽은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졌고 사인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부부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케일럽의 죽음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진단하며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더욱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폴 비그 가족에게 시작된 비극의 서막이었으며 이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1년 뒤 태어난 둘째 패트릭은 갑작스러운 호흡 정지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이후 간질을 앓다 사망합니다. 패트릭의 죽음은 케일럽의 죽음 이후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호흡 정지로 인한 뇌 손상은 패트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간질이라는 질병은 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어진 2번의 영아 사망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 가족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는 점차 이 가족에게 의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딸 사라는 생후 10개월, 넷째 딸 로라는 18개월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아이 모두 집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사라와 로라의 죽음은 폴 비그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이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자던 중에 사망했다는 점은 큰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잠시 후 확인했을 때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다는 끔찍한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폴 비그 부부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부모의 슬픔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고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 사실이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집, 같은 부모, 4번의 영아 사망. 이 패턴은 수사 당국에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원인 모르게 사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사팀은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슬린 폴 비그는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강력한 주장은 곧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4명의 아이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캐슬린 폴 비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그녀를 괴물 엄마로 낙인 찍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서는 질식 흔적도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사팀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기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열렸고 검찰은 하나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영아 돌연사 1번은 비극, 2번은 의심, 3번은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살인이다. 이 문장 하나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지배했습니다. 이 논리는 통계적인 확률에 기반한 것으로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상황적인 개연성에 더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배심원들은 4아이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되었고
이는 캐슬린 폴비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논리는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것은 캐슬린이 혼자 써내려간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러한 슬픔과 죄책감이 담긴 문장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고백처럼 해석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구들을 캐슬린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증거로 활용했고, 이는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아이들을 해쳤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절규가 법정에서는 오히려 살인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2003년 캐슬린 폴비그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3건의 살인, 1건의 과실치사. 형량은 40년, 그중 30년은 가석방 없는 복역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호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녀는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그녀가 범인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에서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로 전락했으며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이 아니라 과학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캐슬린 폴비그 사건의 재조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전학자들은 사망한 아이들의 유전 정보를 다시 분석합니다. 그 결과 두 딸에게서 극히 드문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이 변이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완되지 못하게 만들어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CALM이 유전자 변이로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변이를 가진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과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경우도 달랐습니다. 간질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신경계 관련 유전자 이상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둘째 패트릭은 사망 전 반복적인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BSN 유전자의 변이로 간질 발작과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릭이 겪었던 간질 증상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내 아이의 죽음이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 내 아이 모두 부검 결과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이 주장했던 살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이 죽음들은 살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적 질환이 겹쳐 발생한 비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명확한 과학적 결론은 지난 20년간의 판단을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유전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캐슬린 폴비그의 아이들이 겪었던 비극이 유전적 질환의 복합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캐슬린 폴비그의 유죄 판결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호주의 과학자와 의사 100명 이상이 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이 탄원서는 과학계의 적극적인 개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녀의 유죄 판결이 과학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캐슬린 폴비그는 무조건 사면으로 석방됩니다. 이는 20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 법원은 그녀의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합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 문장은 20년 전의 유죄 판결이 얼마나 부실한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년. 그녀는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를 죽인 살인자로서. 이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캐슬린 폴비그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확률과 직관만으로 한 사람을 단죄해도 되는가? 명확한 증거 없이 상황적 개연성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가? 과학이 뒤늦게 밝혀낸 진실 앞에서 법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법의 판단이 과학적 진실과 상충할 때 과연 무엇이 더 큰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만약 당신이 그날의 배심원이었다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